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든 소이치로 혼다는 자전거 페달의 고무로 어릴 적 성적표에 찍을 도장을 직접 만들어 위조하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창업주가 되려면 이 정도 잔머리는 있어야 하겠네요. 일본 출신의 혼다, 자동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연간 생산량은 수천만 대에 달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미주를 가리지 않고 혼다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분야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도 순위권 안에 드는 회사인데요. 과연 혼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다는 1946년 소이치로 혼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엔진에 강한 호기심을 보였죠. 아버지의 자전거 수리점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혔고 학교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배우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 혼다라는 회사가 이론보다 실용과 현장 중심의 기술 철학을 갖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다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교통수단이 부족하던 일본에서 소형 엔진을 자전거에 장착해 판매한 게 시작이었죠. 소박한 아이디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혼다는 빠르게 모터사이클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자동차 생산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미 오토바이로 기술력과 자본을 축적한 뒤 본격적으로 진출한 분야였습니다. 이 때문에 혼다의 기술 철학에는 지금도 오토바이 감성이 깊게 남아있죠. 소이치로 혼다는 전쟁 이전 피스톤링을 생산하던 도카이 세이키를 운영했지만 2차 대전 중 폭격과 대지진으로 공장이 붕괴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남은 설비와 자산을 도요타에 매각한 뒤 그 자금으로 1946년 혼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한 이 선택은 훗날 세계적인 기업 혼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949년 혼다는 드림타입 D라는 이름의 첫 본격적인 모터사이클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임부터 엔진까지 모두 혼다가 자체 설계, 제작한 제품으로 이전의 개조형 바이크와는 차별화된 완성도를 갖췄죠. 드림타입 D는 이후 이어지는 드림 시리즈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혼다가 오토바이 전문 제조사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주노 K는 1954년 출시된 혼다 최초의 스쿠터 모델인데요.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외형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구조를 적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혼다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된 차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혼다는 1959년 미국의 아메리칸 혼다 모터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당시 미국은 대배기량 오토바이가 주류였지만 혼다는 작고 실용적인 모델로 차별화를 시도했죠.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점차 신뢰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으며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 미국 진출은 혼다의 글로벌 확장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다는 현재 일본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요타에 이어서 안정적인 생산량과 기술력을 유지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상위권 규모를 자랑하죠. 특히 북미와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며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동시에 성공시킨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규모는 혼다의 장기적인 기술 투자 덕분이죠. 혼다를 대표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시빅입니다. 1973년 출시된 혼다 시빅은 당시 기준으로도 뛰어난 연비를 자랑했습니다. 오일 쇼크 시기와 맞물리며 연료 효율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던 시점에 시빅은 시장의 요구를 정확히 충족시켰죠. 이 모델은 혼다가 연비와 실용성에 강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시빅의 장수 비결이 되었습니다. 혼다는 경차와 패밀리카, 생활용 오토바이부터 슈퍼바이크와 F1 엔진까지 매우 넓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용 이동수단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싱 머신까지 모두 만든다는 점에서 혼다는 독보적인 기술 스펙트럼을 자랑하죠. 이처럼 일상과 극한의 성능을 동시에 다루는 능력이 혼다를 특별한 브랜드로 만듭니다. 혼다는 1986년 일본 브랜드 최초로 전용 럭셔리 브랜드인 아큐라를 출범시켰습니다. 고급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아큐라는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죠. 이는 일본 브랜드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으며 이후 렉서스와 인피니티 등 경쟁 브랜드 탄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큐라는 합리적인 럭셔리 이미지를 바탕으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는 검소한 소비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아큐라를 선택한 점은 브랜드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화려함보다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아큐라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지만 아큐라는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죠. 혼다는 F1에서도 완성차 팀보다도 엔진 공급사로서 강한 인상을 남긴 브랜드입니다. 1964년부터 맥라렌과 윌리엄스, 레드불 등 최정상 팀과 협력하며 수많은 우승과 챔피언십을 기록했죠. 특히 고출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엔진 기술은 경쟁사들로부터도 인정받았는데요. F1은 혼다에게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기술력을 증명하는 무대였고 그 성과는 브랜드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혼다는 전 세계적으로 믿고 타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적인 품질, 그리고 꾸준한 기술 개선이 이러한 신뢰의 기반이죠.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다는 오랜 기간 선택받아 왔는데요. 앞으로도 혼다는 세계에서 경제적이면서도 튼튼한 차와 오토바이로 이름을 떨칠 것 같네요. 혼다에는 아큐라, 도요타에는 렉서스가 있지만 스즈키는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작고 싸고 튼튼한 차에만 집착한 거의 유일한 글로벌 제조사죠. 또한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스즈키는 F1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는데요. 대신 경차와 바이크에 집중했고 살아남았죠. 일본 출신의 스즈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제조사로 특히 소형 모터사이클과 실용적인 모델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일본을 넘어 인도와 동남아, 중동 지역까지 스즈키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일본보다 해외에서 더 강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작고 실용적인 차를 만드는 데 집착해온 이 브랜드에는 의외로 흥미로운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스즈키에는 어떤 역사와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즈키의 창업자 미치오 스즈키는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계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특히 어머니의 일을 돕기 위해 자동직 조기를 직접 발명할 정도로 손재주와 집념이 뛰어났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20년 스즈키 방직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방직기 제조사로 성장해 해외 수출까지 이뤄냈는데요. 이 시기에 축적된 기술력이 훗날 모빌리티 사업의 기반이 됩니다. 일본은 좁은 도로나 세금 혜택 때문에 K카, 즉 경차 규정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즈키는 소형차 개발에 집중하며 독자적인 경쟁력을 쌓아주어 제한된 크기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 활용과 주행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설계를 개선했고 그 결과 스즈키는 경차 시장에서 스포츠 성향 모델부터 실용적인 패밀리카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스즈키만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영역이죠. 스즈키의 자동차 개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회사는 1937년 이미 소형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 시제품까지 완성했지만 2차 대전으로 인해 양산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죠. 전쟁으로 산업 전반이 멈추면서 계획은 중단되었고 이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다시 모빌리티 사업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경험은 전쟁 이후 스즈키가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전쟁 이후 스즈키는 먼저 오토바이 시장에 진입했고 1955년 마침내 첫 승용차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스즈라이트로 불린 이 차량은 360cc 엔진을 탑재한 초소형 자동차였지만 전륜구동과 독립현가장치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했죠. 일본 경차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으며 이후 일본 소형차 개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즈키 생산 현장과 관련해 직원들이 수천 걸음을 걸으며 자동차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확한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스즈키가 현장 중심의 제조 철학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하죠. 설계자와 생산 인력이 긴밀히 협력하여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이러한 방식은 스즈키 차량의 높은 내구성과 실용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 하야부사는 등장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오토바이 중 하나로 주목받았죠. 최고 속도 약 시속 300km에 달하는 성능과 안정적인 주행 감각으로 수많은 라이더들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스즈키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문남성들의 가슴을 뛰게 한 이 오토바이, 탈 땐 타더라도 안은 안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하게 되죠. 스즈키는 대형 세단이나 고급차 중심 브랜드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차를 많이 생산하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해왔고 특히 신흥 시장과 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생산 대수만 놓고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효율성과 실용성 측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즈키는 세계 자동차 제조사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특히 경차와 소형차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품질 관리 능력으로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즈키의 글로벌 성공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의외로 카레국 인도입니다. 1980년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 국민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소형차 중심 전략이 인도 시장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현재는 일본의 지역 중 스즈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즈키는 인도를 단순한 판매 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통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용 차량까지 생산하며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시장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죠. 이는 스즈키가 비용 효율과 생산 최적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스즈키는 전기차와 전기바이크, 친환경 기술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전기 SUV 생산을 준비하며 기존의 소형차 강점을 살린 전동화 전략을 구상 중이지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도 스즈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도 스즈키는 지금처럼 성장해 나가며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로얄 엔필드가 인도에서 판매한 오토바이의 양이 할리 데이비슨이 전 세계에서 판매한 오토바이의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랑 인구수로 맞짱뜰 수 있는 나라의 위험이네요. 단정한 클래식 바이크를 떠올리면 어떤 브랜드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도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 로얄 엔필드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901년 첫 모터사이클을 생산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브랜드의 맥을 끊지 않은 세계 최장수 모터사이클 제조사 중 하나죠.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로얄 엔필드, 과연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로얄 엔필드는 단순히 오래된 브랜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력을 지니고 있는 브랜드죠. 처음에는 엔필드 라이플이라는 소총을 만들며 회사를 시작했고 1, 2차 대전 당시 군용 바이크를 제작하며 실제 전장에 투입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플라잉 플리라는 경량 모델은 공수부대가 낙하산으로 투하에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디자인 변화도 거의 없어서 우리가 지금 탈 수 있는 로얄 엔필드는 전쟁 때 쓰인 유물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성적으로 소비하는 클래식 디자인이 사실은 전쟁터에서 굴러다니던 기계였다는 점 신기하지 않나요? 로얄 엔필드를 대표하는 모델은 단연 블릿입니다. 1931년 처음 등장해 거의 90년 넘게 생산된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 같은 모델이죠. 멈추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산된 가장 오래된 오토바이 모델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블릿이라는 이름도 처음에 로얄 엔필드가 소총을 만들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세대 교체를 반복하며 디자인을 바꿀 때 이 바이크는 묵묵히 같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실루엣은 그대로라는 게 좀 신기하죠. 어쨌거나 이 디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로얄 엔필드의 상징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마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분들도 이 디자인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흥미로운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얄 엔필드가 사실상 인도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 인도 정부가 군용 바이크로 채택하면서 현지 생산이 시작됐고 이후 1971년 영국 본사가 문을 닫은 뒤 1994년 인도의 한 회사가 브랜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부활한 셈이죠. 흔히 말하는 식민지의 역수입 신화 같은 구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의 오토바이에는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990년 로얄 엔필드는 디젤 엔진이 들어간 오토바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였지만 진동과 출력 한계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고 2002년 단종되었죠. 하지만 이런 실험 정신은 이 브랜드가 단순히 과거에만 기대는 회사는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클래식한 외형 속에 의외로 실험적인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로얄 엔필드의 원래 로고에는 대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총처럼 만들어지는 오토바이라고 말입니다. 엔필드에서 만든 소총이 AK-47 등장 이전까진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하니 왜 이 말을 썼는지 납득이 갑니다. 로얄 엔필드의 마케팅 전략은 단순합니다. 빠른 속도를 내세우는 대신 라이딩 경험 자체를 강조하죠. 히말라야 횡단 투어 같은 대규모 라이딩 이벤트를 열며 자사의 바이크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모험의 상징으로 인식되게 만듭니다. 실제로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 같은 모델은 이런 브랜드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이크입니다. 속도보다 풍경, 기록보다 여정을 우선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죠. 현재 로얄 엔필드는 인도 내수 시장을 넘어 유럽과 북미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어가는 중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판매량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이니 말 다했죠. 대배기량 슈퍼바이크 대신 적당한 출력의 클래식이라는 틈새를 정확히 공략했는데요. 고성능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도 존재감을 확보한 몇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모두가 빠른 속도를 외칠 때 로얄 엔필드는 오히려 천천히 가는 걸 고집했습니다. 디자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로얄 엔필드는 신모델을 내놓으면서도 과거의 실루엣을 거의 유지합니다. 둥근 헤드라이트와 물방울 형태의 연료 탱크, 크롬 파츠, 이건 복고가 아니라 정체성 관리에 가깝죠.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걸 버리지 않는 것, 의외로 많은 회사들이 실패하는 지점인데요. 다른 회사에서 내놓는 오토바이 특정 모델의 과거 디자인을 훨씬 더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있는데 로얄 엔필드를 선택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로얄 엔필드는 한때 소총뿐만 아니라 자전거, 잔디깎기, 그리고 심지어 소형 엔진 장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터사이클에 집중하고 있지만 출발은 훨씬 더 공업적인 회사였죠. 그래서일까요? 이 브랜드의 바이크에는 늘 기계 냄새가 납니다.
패션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공장에서 막 나온 쇳덩어리 같은 느낌이죠. 요즘 많은 브랜드가 헤리티지를 마케팅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로얄 엔필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120년이 넘는 시간 자체가 증거니까요. 로얄 엔필드는 절대로 빠른 바이크는 아니지만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겪고 망했다가 다른 나라에서 부활한 역사입니다. 서사가 너무 두꺼워서 오히려 담담한 축에 속하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동화 시대, 고성능 시대,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 클래식 브랜드는 또 한 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일, 말처럼 쉽지 않죠. 하지만 한 세기를 넘긴 브랜드라면 한 번쯤 더 살아남을 확률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재밌는 점은 오토바이로 유명한 트라이엄프가 한때 차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이 차는 영국에서 1984년까지 생산되었지만 브랜드가 망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클래식과 레이스 두 단어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영국 출신의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일 겁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전성기를 누리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브랜드죠. 모터사이클계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장 극적으로 써먹은 회사인데요. 과연 트라이엄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트라이엄프의 시작은 1902년입니다. 자전거에 엔진을 얻은 게 출발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반 영국을 대표하는 모터사이클 제조사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이 회사를 처음 세운 게 바로 지그프리트 베트만이라는 독일인이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영국의 탈을 쓴 독일 기술력이었던 셈입니다. 어쨌거나 로얄 엔필드가 그랬던 것처럼 트라이엄프도 양차 대전 당시 군용 모터사이클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렸고 전후에는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서 60년대 영국제 병렬 2기통 엔진은 브리티시 사운드의 상징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영국과 독일 양쪽의 회사를 세우고 전쟁 때 각 나라에게 군용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트라이엄프를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만든 장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 스티브 맥퀸이 영화 대탈주에서 담을 넘는 점프 장면을 연기할 때 사용된 바이크가 바로 트라이엄프 기반 모델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독일군 바이크로 설정되지만 그 속은 영국제였죠. 그 한 장면이 트라이엄프를 반항과 자유의 이미지로 굳혀버렸고 스티브 맥퀸을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남자로 만들어줬죠. 하지만 많은 전통적인 브랜드가 그렇듯 트라이엄프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의 4대 오토바이 브랜드가 고성능과 고신뢰성에 합리적인 가격 모델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 모터사이클 산업은 노후한 생산 설비와 잦은 노사 갈등, 투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렸고 결국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트라이엄프 역시 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고 결국 1983년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한 시대를 풍미한 영국의 전설 정도로 박물관에 남았겠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 영국 사업가 존 블로어가 트라이엄프의 상표권을 인수합니다. 흥미로운 건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단순히 옛 모델을 복각해 감성 장사로 승부하지 않고 영국의 힌클리에 최신식 생산 시설을 세우고 엔진과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 개발했죠. 과거의 부품을 이어붙인 게 아니라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린 건데요. 그래서 1991년 공개된 신형 트라이엄프 라인업은 겉모습은 전통의 향기를 풍기면서도 속은 철저히 현대적인 구조였습니다. 현재 트라이엄프를 대표하는 모델은 단연 본네빌 시리즈입니다. 1959년 처음 등장한 이후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토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인데요. 본네빌이 미국에서 많이 팔린 덕분에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둥근 헤드라이트와 수평으로 뻗은 실루엣, 병렬 2기통 엔진, 클래식을 가장 트라이엄프답게 유지하는 방식이죠. 단순히 복고적인 디자인에 머무르지 않고 수랭 엔진과 최신 전자장비를 더해 일상 주행 성능과 신뢰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1960년대의 공기를 품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모터사이클과 다르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T100, T120, 스피드 트윈 등으로 세분화된 라인업은 각기 다른 성향의 라이더를 품어내면서도 공통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요. 본네빌은 단순한 모델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트라이엄프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디자인 역시 일관성이 뚜렷합니다. 과장된 미래지향 대신 금속과 기계의 질감을 드러내는 방향이죠. 그래서 트라이엄프는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클래식 바이크가 하나의 스타일 코드처럼 소비되죠. 로얄 엔필드나 노탄 같은 바이크 브랜드와 함께 1960년대 영국의 하이문화 집단 락커의 상징이기도 했던 트라이엄프는 이제 더 많은 대상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자리 잡았죠.
지금의 트라이엄프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생산은 태국에서 대부분 이뤄집니다. 물론 영국에서 만드는 바이크도 있지만 고급 모델들에 한정되죠. 전통을 강조하지만 운영은 철저히 현대적인데요. 감성은 1960년대, 시스템은 2020년대인 셈입니다. 이 간극을 관리하는 능력이 지금의 트라이엄프를 만들었죠. 그나저나 독일인에 의해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돈으로 성공한 뒤 태국에서 생산하는 오토바이는 좀 신기하네요. 클래식을 지키면서도 레이스를 놓지 않는 브랜드,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브랜드, 바로 트라이엄프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 속에는 성공과 환희,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물론 빠르기만 한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엄프처럼 이야기가 두꺼운 회사는 드물죠. 트라이엄프는 속도 위에 서사를 얹은 브랜드인데요. 과연 그 서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SYM이 대만 내수시장에서 판매한 스쿠터 물량만 놓고 봐도 웬만한 유럽 중형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량을 가볍게 넘깁니다. 대만에 여행 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대만에 여행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오토바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 출신의 산양모터스 혹은 삼양공업, 줄여서 SYM입니다. 1961년 대만에서 탄생한 이 브랜드는 세계적인 규모의 모터사이클 브랜드 중 하나로 매일 하루에 2,500대가량의 바이크를 생산하고 있죠. 바이크 매니아에게 친숙한 브랜드지만 정작 우리가 SYM에 대해 아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SYM에는 어떤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SYM의 전신인 산양산업 주식회사는 1954년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황치춘과 장과안에 의해 처음 설립되었고 원래는 바이크의 조명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회사가 1961년 일본의 혼다와 손을 잡고 오토바이를 대만 현지에서 조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SYM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갖췄고 2002년부터는 혼다와 헤어져 독자적으로 바이크를 만들고 있죠. 대만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1륜차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SYM의 성공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SYM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생활형 기계입니다. 대만의 출퇴근 풍경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출근 시간, 수백 대의 스쿠터가 신호대기선 앞에 빼곡히 서 있다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화려함보다 내구성이 먼저인데요. SYM은 빠른 속도나 레이싱 이미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타도 고장이 안 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브랜드죠. 스펙을 경쟁하는 대신 생존을 경쟁합니다. 대만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거의 국민 이동수단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브랜드는 감성보다 신뢰로 평가받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시동이 걸리고 골목길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수리비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SYM은 이 조건을 충실히 만족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입소문이 훨씬 더 센 편이죠. 부모가 타던 오토바이 브랜드를 자식이 이어 타는 구조인데요. 헤리티지는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SYM은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거 실용적인 스쿠터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았는데요. 물론 야마하 PCX가 현재 큰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SYM도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기능인 셈이죠. SYM은 대만과 중국,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쿠터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공장이 여러 나라에 있다는 수준이 아닌데요. 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생산 벨트처럼 묶어놓은 구조에 가깝죠. 지금까지 누적 생산량은 1,600만 대 이상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서울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스쿠터를 한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도시를 통째로 스쿠터로 채워도 남는 물량이죠. 흥미로운 건 SYM이 스쿠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0년 자동차 사업에서 SYM은 현대와 제휴하여 대만에서 가정용 자동차 브랜드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SYM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 현대 제품을 판매하며 전 세계의 고품질 부품 및 부속품을 제공함으로써 SYM은 글로벌 전략에서 현대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과거 SYM은 꽤 과감한 마케팅을 했습니다. 소셜 SYM이라는 이름의 스쿠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최초로 스쿠터 번지 점프를 시도한 겁니다. SYM은 실용 스쿠터 이미지가 강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인상과는 달리 꽤 거친 테스트들을 통과해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프리카 보츠와나를 가로지르는 1900km 장거리 주행 테스트인데요. 보츠와나는 포장도로보다 거친 지형이 훨씬 더 익숙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인상적인 연비까지 기록하며 1900km 주행을 마쳤다는 점이 핵심이죠. 빠른 기록을 세우는 레이스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능력을 증명하는 테스트에 가까운데요. 물론 화려하진 않지만 훨씬 현실적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외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프리미엄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출근길에 늦지 않길 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을 보고 집에 무사히 돌아오길 원합니다. SYM은 그 소박한 요구에 답해온 브랜드입니다. 화려한 서사 대신 생활의 반복을 견디는 힘을 보태주는 브랜드였죠. 과연 앞으로도 SYM은 세계에서 계속 사랑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수준 높은 공업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몇 있죠. 벤츠나 아우디, 포르쉐 같은 브랜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인데요. 1916년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에서 창립된 자동차 회사로 벤츠 그리고 아우디와 함께 독일의 3대 고급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며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도 제조하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과연 BMW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BMW는 독일어로 바이에르히에 모토렌베르케 악티엔 게젤샤프트, 한국어로 바이에른 원동기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약자입니다. 줄임말을 풀어보니 의외의 이름이 나오죠. 벤츠와는 다르게 BMW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BMW가 가장 먼저 만든 건 비행기 엔진이었죠. BMW가 창립되었을 당시는 1차 대전이 한창이었고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독일의 파일럿이었던 레드바론이 극찬을 했을 만큼 성능은 뛰어났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비행기 엔진 만드는 건 관뒀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 공군을 위해 다시 비행기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던 BMW가 차와 오토바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가하는 제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죠. 결국 밥줄이 끊긴 BMW는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고 1923년부터 오토바이를 그리고 1928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BMW의 로고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BMW의 로고는 BMW가 창립된 바이에른주의 국기에서 따왔습니다. 1917년 처음 로고가 만들어진 이래로 큰 변화 없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BMW가 만들던 비행기의 프로펠러로부터 유래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BMW 특유의 그릴, 로고와 함께 바로 BMW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그릴의 정식 명칭은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는 원래 콩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그릴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1933년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BMW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BMW 본사 건물은 매우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는 BMW의 사기통 엔진을 상징하는 모양인데요. 생각하신 것처럼 배터리 모양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BMW의 사기통 엔진은 유명한데 여기에서 차관의 본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기도 매우 크고 독특한 외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MW는 한때 람보르기니와 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두 회사는 서로 합작해 디자인은 람보르기니에서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의 부품은 BMW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차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차는 두 회사의 의견 충돌로 원래 목적인 레이싱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일반 대중들에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M1 모델로 여전히 BMW 로고를 달고 나온 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벤츠와 BMW, 아우디 세 회사가 경쟁 관계지만 과거에는 주종 관계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BMW는 한때 벤츠에 흡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1950년대 재정난을 겪었던 BMW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벤츠가 공격적으로 인수하려고 했지만 주주들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분 방어로 BMW는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BMW 하면 자동차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BMW의 오토바이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할리나 두카티와 함께 고급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BMW의 오토바이는 1923년 R32 모델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오래된 역사와 뛰어난 내구성 등으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BMW 오토바이의 판매점의 이름이자 BMW 오토바이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모토라드라는 단어는 독일어로는 이륜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에서 이륜차를 만들고 대리점 이름을 오토바이라고 짓는 거랑 같은 셈이죠. BMW의 모기업은 BMW 그룹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이 BMW 그룹의 지분은 크반트 가문의 남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친 지분의 양은 45%가 넘죠. BMW 그룹에는 현재 미니 쿠퍼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랜드로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인도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BMW 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1972년 전기차를 만들었을 만큼 전기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BMW인데요. i 시리즈 이외에도 현재는 롤스로이스와 미니 쿠퍼까지 전기차 양산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변화하는 미래에 따라 전기차 시대에도 BMW가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